저 시집 안 가요. 깊은 산골짜기, 사람 발길 뜸한 곳에 덩그러니 선 낡은 초가집 하나. 그 안에서 비통한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눈물에 얼굴이 범벅이 된 아이는 고작 12살. 아직은 부모 품에서 응석도 부리고 또래 동무들과 흘바닥을 뛰어놀아야 할 어린 소녀였지요. 허나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혼례를 치러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어째서 시집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애달픈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큰 기와집이 즐비한 어느 고을에 유독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견고했으며 대문 앞에는 늘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대대로 내려온 양반집이었습니다. 땅도 많고 곳간에는 쌀이 넘쳐났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집 대감을 보면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김진사. 마을에서 손꼽히는 어른이었고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어질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외아들 석호였습니다. 올해 나이 20살, 이제 장가를 들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나이였건만 석호는 이미 3년째 방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밥맛이 없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지면서부터는 급기야 하루 종일 누워만 지내게 되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김진사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이름난 의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의원들마다 기운이 허하다느니, 간이 약해졌다느니, 폐에 열이 있다느니 말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귀한 약재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석호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김진사는 말없이 담뱃대만 물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하인들도 말을 아꼈고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이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수염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은 하인에게 이 집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깜짝 놀랐지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급히 김진사께 알렸고 노인은 집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마주 앉은 노인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아드님은 병이 아니오. 사주 때문이오. 김진사 부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인의 말인즉슨 타고난 운이 막혀 있어 약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느냐고 김진사가 다급히 물었지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는 듯 했지요. 그리고 혼인을 시키라 했습니다. 보통 혼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주를 가진 아이와 혼인해야 한다고요. 노인은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생년월일과 시간, 띠를 적어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 사주를 가진 아이와 혼인하면 막힌 운이 뚫리고 병이 나을 것이요. 김진사 부부는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직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석 달 안에 그 아이를 찾으시오.
그 뒤로는 늦소.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멍하니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아무 의원도 고치지 못한 터라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결국 결심을 굳혔지요. 그 길로 하인들을 전국으로 보내 사주에 맞는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사주를 받아왔지만 딱 들어맞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김진사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 달째가 되던 날, 한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깊은 산골 약초캐는 집안의 7딸 중 막내가 그 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그날로 산골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작은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담장도 성한 곳이 없었지요. 오직 약초 냄새만 진하게 풍겼습니다. 집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것으로 보아 오래 산 일을 한 약초꾼이었지요. 김진사는 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가난한 약초꾼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금지옥염 막내딸을 병수발 들러 시집 보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당장 굶어 죽어가는 다른 식구들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양반가에서 제시한 거액의 돈을 받고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약초꾼은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12살 복순이는 아직 얼굴에 철없음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따 늘어뜨렸고 옷은 헌것이었지만 눈만은 맑았지요. 복순아, 너 시집을 가야 할 것 같구나. 네, 시집이요. 저는 아직 어린데요.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어떤지 너도 알지 않느냐.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들이 시집 못 가는 것도, 집이 낡은 것도, 밥이 모자란 것도 다 알고 있었지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말거라. 복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뒤 복순이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작은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잡았지요. 언니들은 울면서 손을 흔들었고 아버지는 멀리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복순이는 작은 창으로 뒤를 돌아보았지요. 초가집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해가 질 무렵 가마는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복순이는 가마에서 내렸지요. 너무 크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박씨 부인이 다가와 복순이를 맞이했습니다. 복순이는 공손히 큰절을 올렸지요. 큰절 올립니다. 그래. 어린 나이에 고생했구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순이를 데리고 석호를 보러 갔습니다. 안채의 어두운 방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 아래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누워 있었지요.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만 겨우 들렸습니다. 복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첫날 밤은 없었습니다. 석호는 의식이 없었고 복순이는 그저 방 한쪽에 작게 앉아 있었지요. 밤이 깊어가자 하인이 탕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복순이는 탕약을 들고 석호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받치고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그렇게 복순이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산골에서 살 때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지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시간.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하인들이 모든 것을 대신 해주었지요. 복순이는 할 일이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찾아와 오늘부터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약방에서 하루 3번 탕약이 나오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이고 하루에 2번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밤에는 열이 오르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지요.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순이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약방에서 시커먼 탕약이 나왔습니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복순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석호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산골에서 일하며 키운 힘이 있었기에 혼자서도 수월하게 병수발을 들었지요.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주면 석호는 힘없이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탕약을 다 먹이고 나면 물수건으로 정성껏 몸을 닦아내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또 탕약이 나왔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순이의 일상은 오직 병수발뿐이었습니다. 밤에는 석호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열을 확인했고 가끔 열이 오르면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려놓았지요.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이는 점점 지쳐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달 내내 정성껏 간호했고 탕약도 빠짐없이 먹였건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은 더 창백해지는 것 같았지요. 복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약을 먹으면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야 하는 게 아닌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순이가 시집 온 지 벌써 2달째가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정성껏 간호했지만 석호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온 지도 2달째인데 석호의 병세는 차도가 없구나. 박씨 부인이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복순이는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는 석호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석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복순이는 깜짝 놀랐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지요. 실망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분명 들리시는 거라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복순이는 석호의 방에서 탕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왔어야 할 시간인데 탕약이 오지 않았지요.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복순이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은 안채 옆에 따로 떨어진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복순이가 다가가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입니다. 투구꽃이 다 떨어져 탕약을 다릴 수가 없습니다. 복순이는 발을 멈췄습니다. 투구꽃이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투구꽃은 복순이가 아는 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조심하라고 당부하던 풀이었지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초. 조금만 써야 하고 오래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지만
오래 먹으면 서서히 몸을 망가뜨려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복순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서방님께서 드시는 탕약에 투구꽃이 들어있단 말인가? 그 피방으로 돌아온 복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닐 거야. 의원들이 쓰는 약인데 설마 독초를 넣었겠어?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석호는 3년째 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투구꽃을 오래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순이는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조심스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복순이는 총명했습니다. 산골에서 아버지를 도와 약초를 캐며 자랐기에 관찰력이 남달랐지요.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하인들의 눈빛, 어른들의 대화, 약방의 움직임을 모두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석호의 숙부인 김홍규가 유난히 약방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이었지요. 김홍규는 마당 건너편 사랑채에 살았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늘 근엄한 표정이 서려 있었지요. 하인들 사이에서는 숙부님께서 조카 걱정에 약방을 자주 들르신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가 보기엔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조카를 걱정하는 사람치고는 정작 석호의 방에는 잘 들여다 보지 않았지요. 병문안은 뜸하면서 약방만 들락거리다니. 게다가 또 하나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홍규에게는 15살쯤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년이 가끔 석호의 방 앞을 지나가며 안을 힐끗힐끗 들여다보곤 했지요.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석호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지요. 복순이는 며칠을 고민해 봤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탕약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병의 원인이 탕약이라면 다음 날 아침 탕약이 다시 나왔습니다. 복순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평소처럼 서방님께 먹여드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약에 정말 투구꽃이 들어있다면? 복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살핀 뒤 탕약 그릇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 조용히 땅에 부어버렸지요. 검은 약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복순이는 빈 그릇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약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부터 복순이는 몰래 탕약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석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순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았어. 탕약이 문제였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복순이는 석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았고 숨소리도 전보다 깊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순이는 며칠간 약방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며느리가 약방에 자꾸 가면 이상하게 보일 터였지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석호의 방에서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홍규가 약방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약방에 가는 걸까? 복순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며 약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약방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지요. 숨을 죽이고 창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의 투구꽃은 더 구해왔나? 김홍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날이 옆마을에서 구해왔습니다요. 좋아. 이번에도 똑같이 넣게. 양을 줄이지 말고. 하지만 날이 벌써 3년째입니다. 너무 오래 쓰면 그게 목적이 아닌가. 조금씩 천천히. 복순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부러 독을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께는 아들이 하나뿐이니 그 아이만 없어지면 당연히 내 아들이 뒤를 잇지. 복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서방님을 일부러 아프게 한 거였어. 김홍규가 약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사랑채로 돌아갔지요. 복순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하지? 방으로 돌아온 복순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12살 어린 며느리의 말을 믿어줄까요? 오히려 김홍규가 우기면 복순이만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기에 직접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복순이는 약방으로 향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삐그덕 소리가 나는 바람의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약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작은 서랍들이 빼곡했지요. 각 서랍에는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인삼, 감초, 당귀, 백출.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서랍 안에 말린 투구꽃이 가득 담긴 자루가 있었습니다. 자루를 꺼내보니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김홍규 데카인이 쓰는 인장이었습니다. 이전에 마당에서 김홍규 데카인들이 짐을 나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인장과 똑같았지요. 복순이는 자루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주위를 더 살폈습니다. 구석에 작은 장롱이 하나 있었지요. 문을 열어보니 약 처방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보니 대부분 의원들이 쓴 처방전이었지만 그중 몇 장은 달랐습니다. 그 처방전들에는 모두 투구꽃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다른 것들과 달랐지요. 누가 나중에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처방전 몇 장을 몰래 품속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복순이는 깜짝 놀라 약장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약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지요. 복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김홍규 댁 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인은 약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복순이는 꼼짝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장이 커서 하인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착각이었나. 하인은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순이는 한참을 더 기다렸지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조심스럽게 약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재빨리 약방을 나와 방으로 돌아온 복순이는 방문을 닫고 나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품속의 처방전들을 꺼내보았지요.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순이는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조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때가 된 것 같군. 네, 이미 3년 넘게 투구꽃을 먹었으니. 좋아, 조금만 더 참지. 김홍규와 그의 하인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빨리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호를 바라보았지요. 탕약을 끊은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호의 상태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가끔 움직였고 숨소리도 힘이 생겼지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눈을 뜨실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석호이 나아지는 것을 김홍규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복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로. 밤은 깊어가고 복순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서방님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순이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품속에는 약방에서 가져온 처방전들이 들어 있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복순이는 박씨 부인께 따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순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지요. 문을 닫고 나서 복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의 병은 병이 아닙니다. 탕약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순이는 투구꽃이라는 독초가 탕약에 들어있으며 오래 먹으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품에서 처방전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의원들이 쓴 처방전에는 투구꽃이 없는데 이 처방전들에는 누군가 나중에 투구꽃을 덧붙여 적었다고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탕약을 몰래 버렸더니 서방님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석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이도 뒤따랐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석호의 얼굴을 살피니 정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아이를 죽이고 있었단 말이냐.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지요. 복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김홍규라고요. 며칠 전 밤에 약방에서 하인과 나누는 대화를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시면 집안의 대를 자기 아들이 잇게 되니까 그런 짓을 한 거라고요. 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지요. 약방에 투구꽃 자루가 있는데 거기에 김홍규 댁 하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자. 박씨 부인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홍규였지요. 어디 가시느냐고 김홍규가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를 노려보며 함께 약방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홍규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세 사람은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 문을 열고 들어가 복순이가 가리킨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안에서 자루를 꺼냈지요. 자루에는 분명히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홍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인장이 당신 집 하인이 쓰는 거 아니냐고 박씨 부인이 추궁했지요. 김홍규는 우연이라고 둘러댔지만 3년 동안 우연이 계속되었느냐는 추궁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순이가 처방전들을 내밀었습니다. 의원들이 쓴 처방에는 없던 투구꽃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덧붙여졌다고요. 박씨 부인은 처방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분명 글씨체가 달랐지요. 바로 그때 약방 문이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고 물었지요. 박씨 부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석호가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독을 먹인 겁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루와 처방전들을 보여주며 복순이가 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김진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우야, 내가 정말 그랬냐? 김홍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믿겠느냐고 김진사가 추궁하자 조카를 걱정해서 약방을 자주 들렀을 뿐이라고 변명했지요. 김진사는 밖을 향해 김홍규 댁 하인을 당장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이 끌려왔습니다. 김진사가 투구꽃 자루를 내밀며 이게 내가 구해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자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거짓말을 하면 내 목숨도 없다고 김진사가 으름장을 놓자 하인은 김홍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김홍규는 눈빛으로 경고했지만 김진사의 위험 앞에서 하인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홍규 나리께서 시키셔서 제가 구해왔습니다. 김홍규가 하인을 발로 차며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하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3년 전부터 나리께서 시키셨습니다. 도련님 탕약에 투구꽃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김진사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만, 아우, 이제 그만 인정하거라.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 김홍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길까봐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그래서 조카를 죽이려 했느냐는 김진사의 추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김진사는 하인들에게 김홍규를 사랑채에 가두고 관아에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김홍규가 같은 형제인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김진사는 형제가 이런 짓을 하느냐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김홍규를 끌고 갔습니다. 비명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박씨 부인은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석호는. 박씨 부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도 복순이 앞에 섰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해냈다며 놀라워했지요. 복순이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죄송해했지만 김진사는 내가 용감했다며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석호에게 제대로 된 약을 써야겠다고 김진사가 말하자 복순이는 약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독약을 끊으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거라고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탕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석호의 상태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얼굴의 혈색이 완전히 돌아왔고 숨소리는 힘차졌지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석호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이는 얼른 석호의 손을 잡았지요. 서방님, 정신이 드세요? 석호는 천천히 복순이를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이 서방님의 아내이며 복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석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속에서 복순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계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지요.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정말 깨어났다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진사는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복순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로구나. 석호가 눈을 뜬 뒤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무겁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밝은 웃음소리가 돌아왔지요. 하인들도 다시 활기를 찾았고 마당에는 햇살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석호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누운 채로 죽만 먹었지만 사흘 뒤에는 몸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일주일 뒤에는 방 안을 걸을 수 있었으며 보름이 지나자 마당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석호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석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감탄했지요. 3년 만에 처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3년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복순이는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호는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지요. 내가 나를 살렸다고 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께 다 들었어. 숙부의 음모를 밝혀냈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석호는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복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편 김홍규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는 엄한 신문이 이어졌지요. 증거도 명확했고 하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홍규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문에서도 쫓겨났지요. 김홍규의 아들은 집을 나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형제를 해치려 하다니 욕심이 저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며 꼬마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살렸다고들 했습니다. 복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집안을 살린 지혜로운 며느리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호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예전처럼 걸을 수 있었고 밥도 잘 먹었지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김진사, 박씨 부인 석호, 그리고 복순이. 석호의 몸이 완전히 나은 것 같다고 김진사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석호는 덕분에 다시 살았다고 했지만 김진사는 모두 복순이 덕이라며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가 이 집안의 큰 은인이라고요. 복순이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김진사는 아들을 살리고 집안을 지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도 12살 어린 나이에 그 용기를 어디서 냈느냐며 감탄했습니다. 복순이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내가 없었다면 아들을 잃었을 거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때 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복순이와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복순이는 깜짝 놀라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호는 제대로 된 혼례도 없이 복순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지요. 복순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석호는 복순이가 이 집안의 정식 며느리라며 단호했습니다. 김진사는 웃으며 좋은 생각이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박씨 부인도 동의했지요. 한 달 뒤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복순이의 가족들도 초대되었지요. 복순이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석호는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었지요. 혼례는 화려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혼례라며 저 어린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다며 수군거렸지요.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라고들 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석호와 복순이는 신방에 들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지요. 석호가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나를 살린 건 도사의 말이 아니었어. 사주가 맞아서 병이 나은 게 아니야. 너의 지혜와 용기가 나를 살린 거야. 복순이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저 서방님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요. 그 마음을 잊지 않겠어. 평생. 석호는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복순이도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더 이상 꼬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지요. 지혜롭고 어지러서 하인들도 따랐고 마을 사람들도 존경했습니다. 석호는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를 도와 집안을 이끌었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대를 이어 번창했지요. 김진사와 박씨 부인은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저 복순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고 말하곤 했지요. 김진사는 12살 어린 나이였는데 참으로 대단한 아이였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사의 말을 믿고 데려온 건 우리였지만 정작 아들을 살린 건 복순이 자신이었다고요. 사주가 아니라 지혜였다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은 어린 며느리가 살린 것이다. 복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았던 소녀, 집안의 음모를 밝혀내고 남편을 살린 며느리. 사람들은 복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지요. 나이가 어려도 지혜로우면 큰일을 할 수 있구나.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없구나. 복순이는 평생 석호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지요. 집안은 화목했고 자손들도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12살 꼬마 신부가 어떻게 가문을 구했는지를. 진짜 힘은 나이나 사주에 있는 게 아니라 지혜와 용기에 있다는 것을. 12살 꼬마 신부 복순이. 그녀는 그렇게 가문의 대를 구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